안녕하십니까? 저는 썰맘을 즐겨 듣는 30대 남성입니다. 또 2년 전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이유로 이혼당한 돌싱이기도 합니다. 그때 일을 잊으려고 일부러 해외 근무를 자청해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 많은 위로와 재미를 얻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곧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다 보니 부쩍 과거 일이 떠올라 분노가 들끓어요. 물론 저도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언제쯤이 돼야 이 충격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말씀드리며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야겠습니다. 그 진절머리 나는 여자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부디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희망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복학 후에 전철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빛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때만 해도 어릴 때라 그런지 예쁜 얼굴과 몸매에 그만 혹하고 말았나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남자들이 저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미 온 학교가 다 아는 스타 중의 스타더군요. 제가 아내의 존재를 알았을 때도 목을 메고 처분만 기다리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모델 뺨치는 나무의 소유자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니 제가 감히 명함이라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주제 파악을 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네요. 역시 아내는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소문만 나면 온 학교 남자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눈에 들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싸움에 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연예인을 동경하듯 아내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학과의 조교실에 볼 일이 있어 들르게 됐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 당황해서 주춤거리며 길을 비켜줬죠. 한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저를 향해 묻더군요. 저기 혹시 영문과세요? 죄송한데 조교님 안에 계세요? 네? 전 겸영학과예요. 여기는 잠깐 확인할 일이 있어서 들른 거예요. 어머, 그러세요? 저도 경영학과인데 처음 보네요. 신입생? 아니요, 지난 학기에 복학했어요. 지금 같은 수업 여러 개 듣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선배님을 몰라 뵀네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음에. 저는 괜히 머쓱한 기분이 들어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내와 단둘이 인사를 나눠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두 학기째 수업을 같이 듣는데 제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씁쓸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번잡스러운 게 싫어서 술자리를 피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역시 저는 아내의 관심 밖이었다는 걸 확인받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젊은 교수님 한 분이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했습니다. 한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교수님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내가 이 사실을 밝혀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창 수업 중인 강의실에 군복을 입은 남학생이 들이닥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이별 선언에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했답니다. 저는 그런 아내와 1년을 더 학교 생활을 하고 같은 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환한 미소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네요. 선배, 벌써 가요? 왜 저랑은 사진 찍자고도 안 해요? 저 서운하려고 그래요. 어? 아니, 난 유선이 네가 바빠 보여서. 바쁘긴요. 아무리 바빠도 선배랑 저랑 어떤 인연인데.
졸업식에서 사진도 한 장 안 찍어요? 2년? 그럼요. 우리 2년 동안이나 같은 수업 들었잖아요. 선배가 먼저 사진 찍자고 하길 기다렸는데 암만 기다려도 말이 없길래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수줍은 표정으로 살짝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자기 쪽으로 바짝 당기더군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들어 저와 볼을 맞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졸업생들도 저희의 그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그도 그럴 것이 졸업식 전까지 아내와 저는 이렇다 할 친분이 없었거든요. 그저 오가다 만나면 같은 과 선후배로 가볍게 인사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친근하게 사진을 찍으니 당연히 이상할 법도 했어요. 사실 그 상황에 누구보다 놀란 건 바로 저였거든요. 거의 1년간 저를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관심도 없던 아내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잔뜩 들떠서 밥을 어디로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이내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은 졸업식이고 모두 들뜬 날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다른 날보다 기분이 좋아서 안 하던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바로 아내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한 아내는 대뜸 저에게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더군요. 선배, 잘 지냈어요? 우리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뽑았어요. 언제 만날까요? 사진 드릴게요. 그걸 뽑았어? 그럼요. 우리 졸업 기념사진인데 아무래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선배한테는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의미 있지. 근데 너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조교실에 물어봤니? 저 원래 선배 번호 알고 있었어요. 선배는 정말 눈치가 없구나. 답답해.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얼결에 약속을 정하고 아내가 말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유난히 상기된 얼굴로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그때 저를 본 아내가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며칠 만인데 진짜 반갑네요. 선배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 뭐야,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네요. 근데 회사는 어때요? 선배는 바로 취업했다고 하던데. 그냥 아직 정신 없어. 차근차근 배워야지. 너는 어떻게 지내?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 계속 하고 있어요. 취업하긴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요. 왜? 너 학점도 좋고 면접도 무조건 통과할 것 같은데? 선배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성적 나쁘지 않은 것도 알아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네. 솔직히 학교에서 봐도 간신히 인사나 했지.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겠어요. 사실 사진 같은 거 다 핑계예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말했는데도 몰라요. 내가 선배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예요. 그동안 먼저 말 걸어주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더니 결국 졸업했잖아요. 더 기다리다가는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용기 낸 거예요. 저는 순간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인기 많은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네요. 그러자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가 말했어요. 선배는 아니었구나.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내 기분만 앞서서 괜히 부담 줬나 봐요.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창피하네. 사진 줬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황급히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런 아내의 손목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너무 뜻밖이라 놀라서 그런 거야. 만나는 사람 없고 나도 너 좋아했어. 저는 아내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힘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얼굴을 붉히더니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하더군요. 뭐야, 누가 그런 말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요. 남들이 보면 빗받으러 온 줄 알겠어요. 아, 선배는 정말 못 말려. 눈을 흘기면서도 예쁘게 웃어주는 아내를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생전 관심도 없던 아내가 갑자기 다가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붙잡은 거예요. 상황이 어쨌건 저는 그날부터 전설적인 학교 여신과 사귀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적도 꽤 좋았어요. 머리는 텅 빈 채 외모만 신경 쓰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아내의 영향력은 인기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권력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였죠. 제가 그런 여자의 남자친구가 되다니 스스로도 어리둥절하더군요. 사실 아내가 유명하다 보니 갖가지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싸가지가 없고 명품만 밝힌다는 잡다한 소문들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아내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분식을 좋아하고 청바지에 에코백을 즐겨드는 소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아내에게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이렇게 여러모로 완벽한 아내가 졸업하고도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선아, 너 취업은 안 하고 과외만 하는 이유가 있어? 성적도 좋은데 아깝잖아. 그래야 하는데 나도 걱정이야. 사실 내가 우리 집 가장이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빠가 나 고등학교 때 사고를 당하셔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셔. 그래서 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하고 재활도 하셔야 돼. 엄마는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아빠 간병은 오로지 내 몫이야. 그러니 종일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서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 지금은 다행히 과외가 많으니 중간중간 아버지 들여다보며 돌볼 수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대로 된 일거리를 잡아야 아빠도 더 잘 모실 것 같은데. 사실 간병비 내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인 아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티내지 않고 밝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그날 힘든 얘기를 털어놓아서 그런지 술을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욕하는 거 나도 알아. 반반한 얼굴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오빠도 들었지만 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도와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꼭 은혜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헤어지자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내 주제에 어떻게 떠나는 사람을 붙잡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도 했어.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이용만 하고 버린다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난 그런 사람들 다 이해해. 지쳐서 떠난 사람들도 이해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들 앞에서 징징거리는 건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난 정말 꿈에도 몰랐잖아. 오빠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해. 우리 사귄 지 이제 한 달째인데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 초라하긴 난 오늘 널 다시 봤어.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처럼 긍정적으로 살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알아볼게. 오빠가 무슨 수로? 괜찮아. 나 정말 오빠한테만은 그런 도움 받고 싶지 않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취업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사실은 우리 집이 작은 회사로래. 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직원복지에 관심이 많으셔. 그래서 자율근무제나 재택근무도 고민하시더라고. 그게 가능한지 알아볼 테니까 괜찮으면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어봐.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뭐, 그게 정말이야? 오빠가 다니는 회사가 그럼... 맞아. 우리 아버지 회사야. 너도 같이 다닐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몰랐다면 몰라도 어떻게 취업까지 도움받아. 그건 내 힘으로 알아볼게. 오늘 내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유선아, 네가 일부러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같이 성격 좋고 야무진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주면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흐느껴오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로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지켜줘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모성애가 있듯 남자들에게는 부성애가 있잖아요. 아내가 그런 저의 숨겨진 부성애를 끌어내는 여자였던 거죠. 한데 그날 아내가 너무 취해버렸어요.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들켜서인지 다른 날과 다르게 흐트러진 모습이더군요. 그런데 아내 말을 듣다 속이 상한 저도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치기가 오른 저희는 그날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의 일이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떠보니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욱 아내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결혼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도 시작했고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뜻하지 않게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날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잠시 멍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양가에 인사를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참 속도 편하다. 내가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해? 왜? 더 기다리면 배가 불러올 텐데? 아빠는 어쩌고 결혼을 해? 아무래도 지금 아기는 못 낳을 것 같아. 미안해 오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애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거동도 불편한 아빠를 버리고 시집갈 수는 없어.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서 아버님 생각도 안 했겠어? 아버님, 우리가 모시자. 뭐, 오빠, 그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사실 내 앞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 전세가 이번에 만기니까 그리로 들어가자. 40평대라서 아버님 모시기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오빠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거야. 나 같은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어. 네가 어때서? 예쁘고 똑똑하고 효심 지극한데 나한테 넘쳐도 너무 넘쳐. 그건 오빠 생각이지. 내가 오빠 부모님이라도 친정아버지 달고 오는 며느리 나도 싫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재벌은 아니지만 봉사랑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주변 챙기는 분들이셔. 더구나 너 홀몸도 아니잖아. 손자 생겼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는 걱정하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마쳤어요.
역시 제 생각대로 저희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말에 부모님이 놀라긴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순순히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부모 챙길 줄 안다면서 흐뭇해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대학에서 제일 가는 인기녀를 제가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 둘 사이에 아이라니 몇 번을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물론 장인어른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고마워하니 더욱 신이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문턱도 없애고 여기저기 짚을 수 있게 지지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력이 많은 간병인을 뽑아 수발도 들게 했답니다. 아내가 집에 있긴 했지만 아이를 가졌으니 간병까지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간병인이 쉬는 날이면 제가 도맡아서 장인어른을 돌봐드렸습니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가까운 공원에 모시고 나가 운동도 시켜드렸죠. 그러니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는 귀여운 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애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죠. 비록 일이 바쁘긴 했지만 집이 평화로우니 사는 게 행복하더군요. 그맘때 회사가 성장하며 해외까지 진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근하는 날도 많고 외국 출장도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와 애가 얼마나 눈에 밟히는지 매일 밤 전화통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4살 무렵 저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왔어요. 갖가지 합병증으로 투병하시던 장인어른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던 겁니다. 아내는 슬픔에 젖어 힘들어했고 저도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많이 울었었죠. 그동안 장인어른을 모시며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리한 해외 사업 탓인지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구나 우후죽순으로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며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산을 처분해 회사 경영난을 타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이 집 팔고 강북의 작은 평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뭐? 소은이 영어 유치원도 다 알아봤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자기도 알잖아. 요즘 회사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처분하고 살림을 좀 지려가야 할 것 같아. 그 영어 유치원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줄 알아? 나 소은이 2돌을 대기 걸어서 이제 내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근데 이사를 가자고? 난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도 재산 다 처분하고 이사 가시는 판에 회사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이 넓은 집만 고집해? 그러게 잘 좀 하지.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을 만들어. 계속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강북에서 어떻게 살아.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거기다 서운이 됐다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미안해.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줘. 부동산에 집 내놓을게.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내놓고 강북의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부터 이상했던 것 같네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부쩍 짜증도 많이 냈죠. 하지만 저는 기울어져가는 햇살을 살리느라 그런 아내의 변화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인어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회사는 계속 어려워졌고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또 한 번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냉랭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민 거예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이러니까 당신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아빠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 근데 갑자기? 요즘 회사 사정 자기도 알잖아. 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버지는 점심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뛰어다니셔. 그건 당신 사정이지. 그러게 처음부터 경영을 잘했으면 왜 이 사달이 나? 당신이랑 아버님이 잘못한 피해를 왜 나랑 소은이가 받아야 되냐고.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힘든 사람을 이런 코딱지만한 집구석에 몰아놓고 당신 관심이나 있었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힘들었잖아.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길이 보일 것도 같아. 그니까 좀 기다려줘. 언제까지? 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정말 너 왜 이래? 이럴 때 서로 힘을 줘야지. 왜 너까지 날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 힘들지 않게 나랑 소은이가 살아줘 주겠다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랑 소은이 없이 어떻게 살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잖아. 노력하지 마. 진짜 우리를 생각하거든 그냥 이혼해줘. 그게 지금 우리를 위한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할 거야? 편하게 잘 살 때는 가족이고 힘들어지면 남인 거니. 왜 그 소리 안 나오나 했네. 당신도 결국 그런 못난 소리를 하는구나. 부잣집 남자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어쩌면 하나같이. 능력이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한번 자기 거면 내가 영원히 자기 건 줄 아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능력도 없으면서 버티지 말고 나아달란 말이야. 결혼했다고 내가 영원히 당신 건 줄 알아? 나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생각한다면 헤어지자고. 나랑 헤어지면 뭐 뾰족한 수라도 생기니? 그래도 여기서 같이 망하는 것보단 낫겠지.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 혼자서도 소은이 데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가 집에만 있어서 잊었나 본데 애 하나 감당할 능력은 있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랑 소은이한테 더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어? 아내의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사업의 기회자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자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를 비난만 할 수도 없었어요. 제 곁에 있어서 힘들다는 사람을 계속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까지도 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내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딸만은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동안 방치될 아이를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일이었죠. 거기다 아직 어린아이를 지 엄마와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와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주에 한 번 아이를 만나는 일에는 합의하게 됐네요. 그렇게 저는 한꺼번에 회사와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일기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회사를 살릴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집에 누워 울다 잠들기 일쑤였죠. 그래도 한 가지 기쁨이라고는 2주에 한 번 만나는 딸아이 뿐이었어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예쁘고 영특하게 자라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을 때 기적처럼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이끄는 회사에서 투자를 결정해 준 거죠. 저희의 투명한 경영 방식과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준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제 길을 꿈꾸게 되었네요. 그렇게 마음이 놓이고 살만해지자 다시 아내와 아이 생각이 나더군요. 사실 저는 이혼에 합의해주며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꼭 다시 재기해서 아내와 재결합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데 기쁨도 잠시. 저는 딸아이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나러 온 딸이 부스럭거리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저에게 펼쳐보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결혼한다고 하더라? 근데 아빠는 초대를 안 할 건가 봐. 다른 사람한테 다 주는데 아빠한테는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몰래 가지고 왔어. 잘했지? 뭐, 소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결혼을 해? 응, 다음 달에 할 거래. 아빠 그날 시간 있으면 꼭 와. 내가 엄마 대신 초대하는 거야.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 아내가 재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저는 허탈한 마음에 눈물을 참으며 아내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펼쳐봤어요. 안에는 선명한 글씨로 아내의 이름과 상대 남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할 남자의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던 겁니다. 물론 본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신랑 측 아버지의 조남을 보고 저는 예비 신랑과 제 친구가 도밀이님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이를 앞장 세워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는 손에 들린 청첩장과 제 표정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느꼈는지 아이를 잠시 옆집에 맡기고 돌아오더군요. 그러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표정이 과관이네.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할 말은 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뭘 설명해? 청첩장 몰라? 결혼할 때 돌리는 거잖아. 나 결혼한다고. 장난해? 누가 그거 물어? 이 남자가 누군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는 거야? 무슨 상황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아는 그 사람 맞아. 너 정말 미쳤구나.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 얘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형제보다 더한 사이라고.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왜? 남편 친구랑 결혼하는 게 범법이라도 돼?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야. 당신은 나랑 이혼했고 저 사람은 미혼이야. 유부녀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남의 남편 뺏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돌을 던지면 맞고 욕을 하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당신의 신경 꺼. 뭐, 기어이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 사람이 힘든 나랑 소은이를 얼마나 잘 보살펴줬는지 알아. 내 험을 다 받아주고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부모님 설득해줬어.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마다해? 내가 이 결혼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너희들 설마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건 아니지? 그건 불륜이야. 몰라. 그건 당신 친구한테 물어봐.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줄래? 저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피하던 친구를 결국 집 앞에서 만나게 됐네요. 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둘이 짠 것처럼 같은 말을 하더군요. 너한테는 미안한데 우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너 이혼했잖아. 사실 나 유선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이제와 말이지만 너한테 유선 씨가 어디 가당키나 하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 행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네 운빨이 다 했다고 생각해라. 너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20년 넘은 우정을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거야. 너라면 유선 씨 같은 여자 포기할 수 있겠어? 내가 우리 부모님 설득하느라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깟 우정이 대시야. 그냥 친구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라. 미안하다. 너희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나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혼자 좋아한 건 오래됐지만 만나기 시작한 건 너랑 이혼하기 얼마 전부터야. 우연히 술 마시러 갔다가 혼자 울고 있는 유선 씨를 만났어. 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팽개쳐두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하긴 회사 길고 네 코가 석자니 너도 힘들었겠지.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해. 내가 소은이랑 유선 씨 잘 보살필게. 웃기는 소리 마. 유선이는 그렇다 쳐도 소은이는 절대 못 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 어린애를 엄마랑 떼어놓겠다는 거야. 멀쩡히 아빠가 있는데 소은이가 왜 너랑 살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럼 법정에서 보는 수밖에. 나는 유선 씨한테 소은이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줄 거라고. 친구는 아내에게 빠져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이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소송을 상의하러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과 동기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더라고요. 동기는 저를 보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근데 소식 들었어. 결혼도 파격적이더니 이혼 소식도 참 놀랍더라. 그래, 그렇게 됐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너희 안 어울리긴 했어. 내가 너랑 조금만 친했어도 사실 그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다. 그래? 왜? 너희 재산 보고 결혼하는 게 뻔한데 친구라면 말리지 않겠냐? 그 전에 사귀던 남자들 처참하게 버려진 것도 그렇고 난 좀 그랬어. 그건 다 잘못된 소문이야. 나야 지금 이렇게 됐지만 원래 근본이 나쁜 여자는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집 상황도 전혀 몰랐어. 야, 넌 이렇게 되고도 그런 소리를 내? 아까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는 거 들으니까 네 친구랑 외도도 했다면서 왜 그걸 그냥 넘어가? 지금이라도 위자료 받아내. 결혼 생활 중에 저지른 불륜은 이혼 후에도 소송할 수 있어. 그리고 집 상황을 몰랐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 뭐 하는 분인지 물어서 내가 말해줬었는데. 뭐? 정말이야. 그래. 졸업식 날이었는데 너희 부모님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나랑 같이 봤어. 그러더니 나한테 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묻더라. 나도 너랑 친한 조은이한테 들어서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말해줬지.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몇 달 안 돼서 너랑 유선이가 결혼한다는 거야. 거기서 딱 답이 나오더라. 사실 조금 일찍 알았다면 너한테 연락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이미 너희가 아이가 생겨서 날짜까지 다 잡았다고 하더라고. 유선이 걔도 참.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석 달도 안 돼서 너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럼 유선이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석 달? 그래. 설마 모른 척하디? 저는 헛웃음만 나올 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대해 말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던 전체와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아내는 저와 사귀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석 달째였다면 아내는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연이은 충격에 그저 멍하니 동기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동기는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럼 설마 구 교수님 잘린 것도 다 이선희 때문인 거 모르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학기 중에 그만뒀던 교수님? 그래. 그 교수님도 이선희랑 사귀다가 졸지에 스토커 취급당하고 잘린 거잖아. 둘이 만나는 걸 분명히 다들 알고 있었다고. 근데 학점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유선이가 남자가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것처럼 만들어서 관두게 했잖아. 알만한 애들은 다 알아. 그거 말고도 많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군대 간 남자 차버리는 건 뭐 일도 아니었어. 그러게 수익자리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너도 듣는 게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나왔어?
저는 동기의 말을 들을수록 우라가치미로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전처의 말에 속았던 제가 너무나 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양육권 소송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동기의 설득도 거절한 채 아내의 외도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동기는 저보다 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외도 소송이라는 게 말이야. 돈도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복수를 하려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한다는 거야?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친구라며. 소문이 나야 자기들도 잘못한 줄을 알지. 이제 와서 소문내봐야 뭐하겠냐. 나 싫다고 간 사람 그렇게 한다고 잡힐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묻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동기들한테 소문나지 않게 해줘. 뭐?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숨겨줄 게 따로 있지. 외도하고 친구랑 결혼하는 여자 비밀을 왜 지켜줘? 그냥 그러고 싶어. 부탁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거하게 한 잔 살게. 그렇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친구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력 있는 친구의 집안답게 식장에는 손님이 어마어마했어요. 전처 쪽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북적거리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하객 아르바이트를 쓴 것 같았네요. 제가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를 본 친구와 아내는 사색이 됐지만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지는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괘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식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동시 입장했어요. 전처는 아이 엄마라는 게 무색하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도 신부의 아름다움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식장 안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야, 허유선. 너 부자한테 시집 간다고 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가더니 후회한다며. 그래놓고 또 나를 버리고 결혼을 해. 남자의 등장에 갑자기 식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러자 경비원이 재빨리 남자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남자가 또 들이닥쳐 소리 질렀어요. 유순아, 나 너 때문에 간신히 얻은 교수자리 놓쳤지만 너 원망한 적 없어. 네가 결혼 후회한다며 찾아왔을 때도 그래서 받아준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를 속이는 거야? 하지만 환장하겠는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남자가 또 한 명 나타났어요. 자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소원이 내일이라며.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난 이혼까지 했어. 근데 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해?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멀쩡한 아빠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야 돼. 세 명의 남자가 동시에 나타나 소람을 피우자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자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아내의 청첩장이 들려 있었어요. 바로 제가 건네준 것이었죠. 네, 저는 그날의 복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외도를 숨긴 겁니다. 진짜 쇼를 시작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을 지킨 거예요. 저는 아내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듣고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아이의 칫솔을 가져가 친자 확인을 해봤어요. 결과는 역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이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육권 소송을 포기하고 아이를 마음에서 지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부정해버린 아내가 꽃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볼 순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톡톡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버렸던 남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어요. 아내는 저희 가세가 기울고 나자 몰래 예전 남자들과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니 돌아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와 결혼한 건 순전히 병든 아버지의 간병을 위한 거라고 했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와 살 이유가 없다고 했던 거죠. 이젠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순전히 아버지의 간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남자 중에 제일 잘 사는 저를 골라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단에 보기 좋게 놀아나 열과 섬을 다해 장인어른을 모신 거죠. 식장에서의 상황은 예상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놀란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식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네요. 그리고 놀란 신랑의 어머니가 아내의 뺨에 냅다 후려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신부의 곱게 올린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뜯더군요. 그런데 저를 배신했던 친구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기만 했어요. 신부에게 달려가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신도 미처 그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저는 그 난리부르스의 현장을 뒤로하고 요요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들 앞에 펼쳐질 지옥을 멀리서 지켜봐주기로 한 거죠. 그 이후 파혼당한 아내는 과거 남자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딸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제 가족관계에서 지우는 절차를 발대했죠. 유전자 검사지를 첨부해 친상자 부존재 확인서점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이와는 정이 많이 들었지만 전처를 생각하면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의 친부로 있으면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유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도 억지로 점을 떼기로 마음먹었네요.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아내가 친부에게 청구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결국 아이의 친부를 찾지 못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니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전처의 행동은 밉지만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잘 모신 건 잘한 일이라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덕이니 다 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하셨네요.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앞날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서기를 들면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지나간 세월 너무 아깝고 피눈물이 나시겠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누구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아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썰맘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